의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 40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6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집사람이 권하는 대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나이 들면 한 번쯤은 받아봐야 하는 검사라고 생각했죠.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면담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혈압이 좀 높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나쁘다거나 하는 정도겠거니 했죠. 병원에 가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앉히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천적 불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자가 형성되지 않는 유전적 문제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불임이라고요? 제가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장남 민수, 차남 진우, 막내 딸 수연. 모두 결혼해서 손주까지 본 제 자랑이자 인생의 전부였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후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염색체 검사까지 다시 확인했는데 선천적으로 정자 생성이 불가능한 체질입니다. 평생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진료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지난 4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병원을 나와서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간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눈물까지 글썽였었죠. 진우가 태어났을 때도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제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집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는 평생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40년의 세월이, 제가 사랑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 차선에서 젊은 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은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 건강검진 결과 어땠어요? 저는 겨우 한마디만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찬 투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그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당신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집사람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반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죠. 거기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제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셨어요. 환자분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변형된 형태로 보입니다. 선천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생 자연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도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일까? 집사람은 왜 저를 속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통화할 때마다, 손주들 사진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진실을 마주해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후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난 건 24살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하면서 쇳가루와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손은 늘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등은 항상 구부정했어요. 그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를 보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정희, 제 집사람이었죠.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던 모습이 참 깔끔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공장 노동자였고 그 사람은 사무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감히 그 사람을 쳐다볼 생각도 못했어요. 제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옷에선 쇳가루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장비 부품을 나르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는데 그때 정혜 씨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더군요. 아파요?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누군가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혜 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몇 달 후 공장 회식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혜 씨가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째 혼자 자취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 공장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주말에 남산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줬고 제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죠. 1년쯤 사귄 후 저는 청혼했습니다. 변변한 반지도 없었어요. 그냥 한강 다리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결혼은 간소하게 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친구 몇 명과 공장 동료들을 불러서 작은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어요. 신혼집은 구로동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혜 씨가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생긴 거였죠.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 자식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정혜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는 게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혜 씨가 결혼 전부터 이미 임신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장남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드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예뻤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민수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밤에도 잘 잤어요. 저는 퇴근하면 아이를 안고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2년 후 둘째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민수와는 달리 진우는 활발한 아이였어요. 늘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부수고 형을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그런 모습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막내딸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 둘의 딸 하나 금상첨화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수연이는 제 보물이었습니다. 오빠들이 괴롭히면 제가 달려가서 말렸고 수연이가 울면 제가 안아서 달랬어요. 딸은 역시 아버지 편이라더니 수연이는 제게 특히 잘 따랐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제일 좋아. 수연이가 제 목에 매달려 그렇게 말할 때면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에는 부업으로 건설 현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혜 씨도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봤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뒀고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주물러주며 위로했죠. 여보, 고생 많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혜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가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어요. 특히 월말이 되면 며칠씩 야근을 했죠. 저는 당연히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장 사장님이었던 박정도 회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유난히 잘해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더 주셨고 아이들 학비도 몇 번 보태주셨어요. 김군, 자네는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직원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네. 회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회장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회장님이 정혜 씨를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윤대리, 이 보고서 좀 다시 확인해봐요. 월말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윤대리를 늦게까지 불러두는 일이 잦았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회사 일이었을까요? 정혜 씨가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회장님도 사무실에 남아 계셨습니다. 둘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게 잘해주셨고 저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정혜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임신했을 때 정희 씨의 배가 유난히 빨리 불렀던 것, 진우가 태어났을 때 회장님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축하해 주셨던 것, 수연이 돌잔치 때 회장님이 금반지를 선물하셨던 것,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파헤쳐 봐야겠다고. 진실이 뭐든 간에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죠. 병원에서 두 번째 진단을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가고 집사람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들과 통화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1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는데 뭔가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정희 씨는 화면을 보며 가끔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혜 씨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도 다 비밀이 있을까요? 저희 집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찾아봐야겠다고.
만약 정말 정희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의 옷가지 사이사이를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옷들 뿐이었죠. 그 다음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역시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아내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희 씨가 시장에 나간 사이에 저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서랍, 부엌 찬장,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첩도 꺼내봤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저와 정희 씨, 그리고 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편에 한 사람이 더 보였죠. 박정도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 돌잔치에 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 보였어요. 저는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습니다. 진우의 100일 사진, 수연이의 첫돌 사진, 거의 모든 사진에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사 사장이 직원 아이의 돌잔치마다 빠짐없이 오나요? 그것도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려는데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니 정희 씨와 회장님이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둘 다 젊어 보였어요. 사진 속 정희 씨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회장님은 정희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동료 사이의 사진이라고 하기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도 오빠와 함께 1984년 봄. 오빠라고요? 정희 씨가 회장님을 오빠라고 불렀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984년 봄이면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정혜 씨와 회장님은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사진첩에 꽂아 넣고 서둘러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정혜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회장님이랑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정희 씨는 반찬을 집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요?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알았죠.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장님이 우리 집에 참 잘해주셨잖아요. 그야 당신이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좋은 분이세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의심하는 걸 들킬까 봐요. 며칠 후 저는 옛날 공장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철수라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먼저 공장에 들어와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철수야, 나 성우야. 오랜만이지? 오, 성우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우리 회장님, 박정도 회장님 말이야. 그분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어? 회장님요? 일벌레셨죠. 그때는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었는데 맨날 공장에 계셨어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때 회장님이 사무실 직원들이랑 가까이 지낸다거나 그런 소문 없었어? 전화 너머로 철수가 웃었습니다. 형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소문은 좀 있었죠. 회장님이 사무실 여직원 하나랑 가깝다는 소문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누군지 짐작이라도 가는 사람 있었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와 회장님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혜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제 아이들을 낳아준 사람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여자였던 걸까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샘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 진우, 수연이가 쓰던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민수의 칫솔, 진우가 지난번에 두고 간 면도기, 수연이의 빗. 이 물건들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져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샘플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2주가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그날인가 싶어서 달력을 확인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정희 씨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몇 번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거짓말로 넘겼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산책 나간다고 말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마치 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김 선생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정말 알고 싶으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 분 자녀 모두 선생님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일치율이 0%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0%라고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요. 단 한 명도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제가 사랑한 아이들이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무의식 중에 한강변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망함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런지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짚어가며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비밀을 40년 동안 숨길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흔적이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봤던 거죠. 정희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공장으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1984년 제가 24살이었을 때였죠. 정희 씨는 22살이었고요. 그런데 정희 씨는 제가 공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년 선배였어요. 그럼 정혜 씨와 박정도 사장은 저보다 먼저 만났다는 얘기죠. 아까 찾았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정도 오빠와 함께 1984년 봄. 그때 둘은 이미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정희 씨는 저와 결혼했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희 씨가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 상대를 찾았던 거고 제가 그 대상이 됐던 건 아닐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랑받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저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그 적임자였던 거죠. 순진하고 착하고 의심 없이 믿어줄 사람 말입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민수를 임신했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임신했던 거예요. 그걸 숨기고 저와 결혼했던 겁니다. 그럼 둘째 진우와 막내 수연이는요? 그 아이들도 회장님의 자식일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둘의 관계가 계속됐다는 건가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아팠어요. 그때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우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정희 씨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무슨 향수 냄새 나는데요? 정희 씨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자 동료가 뿌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정희 씨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좀 흐트러져 있었고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를 낳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큰 선물 상자를 들고요. 김군, 축하하네. 딸 낳았다며?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시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 복이 없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남의 아이를 보며 부러워하시나 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부러움이 아니라 애정이었던 거죠. 자신의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결혼할 수 없었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으니까요. 순간 회장님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까?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민수, 진우, 수연이. 세 아이 모두 저와 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키가 컸습니다. 180cm가 넘었어요. 저는 168cm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정희 씨도 작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민수는 유독 컸습니다. 회장님의 키가 185cm였습니다. 진우는 목소리가 굵고 낮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편인데요. 진우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어른 같았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굵고 낮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였죠. 수연이는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혜 씨네 집안에도 없었고요. 회장님의 이마가 넓었습니다. 눈썹도 진하고 짙었죠.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니, 바보라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시커먼 물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저녁 다 됐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희 씨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정희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4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제 저도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권했어요. 오늘 두부 싸길래 샀어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희 씨를 쳐다봤어요. 41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 표정만 봐도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정희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뭐 할 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정희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진단, DNA 검사 결과, 과거의 의심스러운 순간들, 회장님과의 관계. 모든 걸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로 쓰고 보니 더 명확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배신이었던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박정도 회장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는 것. 그래야 이 긴 악몽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희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여보, 저는 황급히 달려가 정희 씨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5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는 제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곧 구급차 와요.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이 정희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귀에는 정희 씨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서 정희 씨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희 씨를 원망했어요.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희 씨가 쓰러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응급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쓰러졌다.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라. 진우와 수연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새 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빠? 그래, 괜찮으실 거야. 저는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술이 끝나고 정희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했어요. 저희는 교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정희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정혜 씨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두 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예요. 들려요? 정혜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이 다 와 있어요. 그때 정혜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정혜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집에 갈 생각도 안 났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와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수연이는 애들을 시댁에 맡기고 왔어요. 저희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지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저 정혜 씨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5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저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혜 씨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이들 불러올까요? 정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정혜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빨리 나으세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그런데 정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들은이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보, 무슨 말이에요? 정희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정희 씨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나가주세요.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응, 잠깐 깨어나셨다. 너희도 곧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정희 씨가 한 말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희 씨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진실을 알아냈다는 걸요? 아니면 죽기 전에 고백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정희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3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고개를 저으며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거든요. 안 돼, 엄마. 엄마. 민수와 진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저는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랬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들어와서 정혜 씨 주위에 섰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실을 들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 순간에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정희 씨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건 추측과 의심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박정도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회장님은 영정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조의금을 놓고 가시려는데 저는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회장님이 돌아보셨어요. 제 눈을 보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번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정혜 씨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아이들은 울다 지쳐서 녹초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슬픔보다 분노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정혜 씨가 떠나서 슬픈 게 아니라 진실을 알 수 없게 돼서 화가 났어요.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정도 회장님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서요. 회장님의 집은 서울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7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오게나 김군, 들어오게. 회장님은 저를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지만 가구는 별로 없었어요.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게. 회장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셨어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조여왔거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알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있네. 저는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요. 회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를 처음 만난 건 1982년이었네. 그 사람이 20살 때였지. 우리 공장에 서류 정리하는 일을 하러 왔었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눈에 반했네. 그렇게 맑고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그때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고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지.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회장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정희를 보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정희도 나를 좋아해줬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지. 물론 비밀로 했네. 사장과 직원의 관계니까 말이야. 소문이 나면 정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했네. 그렇게 2년을 사귀었습니까? 그렇네. 행복한 시간이었지. 나는 정희에게 청혼했네. 결혼하자고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거절했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했지. 20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무섭다고 했네.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설득했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정희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네. 그럼 왜 관계를 계속하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이네. 결혼은 못해도 곁에 있고 싶었네. 그래서 계속 만났지.
그러다가 정희 씨가 임신을 한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4년 초였네. 정희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지. 나는 기뻤네.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결혼을 거부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네. 다른 방법이요?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자네와 결혼하기로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희는 자네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네.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지. 그래서 자네에게 접근했고 자네와 결혼한 거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네. 그건 분명하네. 둘째와 셋째도 그렇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와 수연이도 내 아이네. 정희와 나는 결혼 후에도 관계를 끊지 못했네. 사랑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사랑입니까?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속았습니다. 4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김군. 저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걸 보게나. 회장님이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어요. 정혜 씨와 회장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여러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돌잔치, 진우의 100일, 수연이의 첫돌. 모든 사진에 회장님이 있었어요. 마치 가족 사진처럼요. 사진 뒷면에는 정희 씨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미안하구나.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다오.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따로 있지만 너를 키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란다. 진우야,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한테 거짓말을 하며 살았거든.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야. 김성우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 수연아, 내 딸.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진실을 숨기고 산 게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아빠에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단다.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다음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 동안의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박정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육비네. 내가 정희에게 매달 보낸 돈이지. 내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이니까. 정희 씨는 이 돈을 받았습니까? 받았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지. 전부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들었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모양이네. 저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희 씨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네. 정희는 자네를 진심으로 아꼈네.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늘 말했지. 미안하다고, 자네한테 미안하다고 늘 말했네. 그렇게 미안하면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왜 저를 속이고 살았습니까?
정의는 용기가 없었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특히 아이들이요. 정의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워했네. 하지만 저는 상처받아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네, 김군. 정말 미안하네. 자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됩니까? 제 인생 40년을 어떻게 돌려주실 겁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말할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정할 일이네. 나는 자네의 결정을 따르겠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군, 한 가지만은 알아주게. 자네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네. 내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자네가 아이들에게 줬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요. 그건 피보다 강한 거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나와버렸어요. 차에 앉아서 서류 봉투를 펼쳐 다시 봤습니다. 사진들, 통장 사본, 정희 씨의 글씨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이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하지만 정희 씨의 글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저를 속였지만 동시에 저를 인정했어요. 좋은 아버지라고, 최고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희 씨가 저를 완전히 이용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비밀로 할 것인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저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실 위에 다시 세워야 해요. 그게 아무리 아프더라도요.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할 얘기가 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이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아이들이 떠나가는 꿈, 혼자 남겨지는 꿈을 계속 꿨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왔고 진우와 수연이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혔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새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병원 검사 결과 안 좋으셨어요? 수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 낡은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던 것, DNA 검사를 했던 것, 그 결과를 알게 됐던 것.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정도 회장님을 만났다. 그분한테서 전부 들었어. 너희 엄마와 회장님의 관계, 너희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희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박정도 회장님의 자식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야. 이걸 봐라.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가 남긴 사진과 편지들도 꺼냈어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다. 아버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진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혜 씨와 회장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요? 두려웠던 거겠지.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빠 자식이 아니라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어요. 수연아, 진정해라. 들어봐. 싫어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숨긴 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실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이나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쯤 됐다. 한 달 전부터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직접 듣고 싶었지.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얘기였구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셨던 거예요. 아빠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다. 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우야, 아버지 똑바로 봐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자식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너희는 아버지의 자식이야. 하지만도 뭣도 없어. 아버지가 너희를 키웠어. 40년 동안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했어. 너희가 아플 때 간호했고, 너희가 울 때 달랬고, 너희가 웃을 때 같이 웃었어. 그게 아버지야. 피가 아니라 시간이 아버지를 만드는 거야. 아버지. 민수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한테 화내셔도 돼요.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속으셨잖아요. 민수야, 아버지는 너희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 너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지.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민수,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어. 진우,
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됐지. 수연아, 너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이게 다 아버지의 자랑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이가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아빠가 고생하셨어요. 미안할 거 없어. 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우도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제 양옆에 섰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정도 회장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야.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어. 민수가 동생들을 쳐다봤어요. 세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주선하마. 며칠 후 저희는 박정도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회장님의 집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죠. 회장님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희를 이렇게 마주보게 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네. 그리고 너희 엄마의 바람이었어. 너희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지. 진실을 알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결국 알게 됐잖아요. 그렇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진우가 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너희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었네. 그럼 왜 가까이 오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곁에는 이미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김성호 씨, 너희의 진짜 아버지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수연아, 내 아버지는 김성호 씨야. 피를 나눈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버지지. 너희를 키운 사람이 아버지야.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김성호 한 분뿐이에요. 진우와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모아둔 돈이야. 내가 40년 동안 보낸 양육비를 엄마가 전부 저금해뒀지. 이제 너희 거야. 민수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거짓말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님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연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셋이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아빠 이름을 새기려고요. 손목에요. 평생 잊지 않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는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빠는 저희의 영원한 아버지니까요. 며칠 후, 새 아이는 정말로 타투를 했습니다. 손목에 작은 글씨로 성우라고 새겼어요. 사진을 보내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4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타투를 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줬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박정도 회장님을 다시 만나보려고 해요. 왜? 할 얘기가 더 있니? 네.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도 같이 갈까? 아니요. 저희끼리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은 박정도 회장님을 다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진우와 수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앉아라. 새 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분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저희 아버지는 김성우 한 분뿐이라고요. 회장님이 저희를 낳아주신 건 사실이지만 저희를 키운 사람은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또 꺼내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거절했던 그 돈이요. 이번에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뭐라고 했니? 저희가 말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돈밖에 줄 게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헌신, 그런 건 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뭔지 아시냐고요. 아버지는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는 사람이라고, 아이가 실수해도 용서해주는 사람이라고,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냥 우시기만 하셨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냐고요. 괜찮다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진짜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 누가 제 손을 잡아줬냐고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왔냐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니?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가진 건 많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 당신이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받는 가족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 분노, 슬픔,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새 아이가 함께 저를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결정한 게 또 있어요. 뭔데? 저희 성 안 바꿀 거예요. 평생 김 씨로 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혹시 아빠가 서운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생물학적으로는 박 씨지만 저희는 김 씨예요. 아빠의 성을 물려받은 김 씨예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할아버지는 김성호 한 분뿐이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진짜 뿌리라고요. 진우도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주세요. 저희는 평생 아버지 자식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벅차올랐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정희 씨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희 씨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정희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야.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았어. 진실을 말이야. 처음엔 충격받았지. 당연하잖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아이들이 나를 받아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미웠어. 정말 많이 미웠어. 4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엄마였어. 아이들이 잘 컸어.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고마웠어.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인정해줘서. 납골당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저녁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수의 아들 준호, 진우의 딸 지민이, 수연이의 아들 시우.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뭐하고 놀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좋아요.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단다. 그 남자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 돈도 없고 집도 작고 힘도 별로 없었지. 그럼 불쌍한 사람이네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남자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그 남자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었거든. 뭐예요, 할아버지? 가족이란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 그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지.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란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할아버지예요? 저는 웃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그리고 너희가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고 배신감에 괴로워했고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해하게 됐어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40년 동안 함께한 시간, 함께 흘린 눈물, 함께 나눈 웃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의 자식일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제 자식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키웠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전화 한 통 드리려고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 사랑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진짜 아버지의 자격은 DNA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에 있다는 거요. 저는 40년 동안 속았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셔서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아버지로 살아갈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삶이니까요.